우리나라는 5천만 인구라 그러면은 최소한 9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가 각종 마약류를 지금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아닙니까? 우리 가족, 혈족 중에 한두 명은 마약을 남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남의 일이 아니죠.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지만 결국은 정신병을 만드는 약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의심병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자기한테 괜히 음해하는 것 같고 안 좋은 소리 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 환자는 이제 6개월 된 딸이 자기한테 욕을 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자기 딸이 아닌 거예요. 헝겊으로 만든 인형으로 보이는 거예요. 뭐 괘씸한 거야. 지가 인형인 주제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쫓아가가지고 이제 애를 잡아 뽑아가 패대기 쳤어요. 그 애가 즉사했죠. 동네 사람 나와서 이제 뭐 아버지가 자기 딸 죽였다고 난리가 났는데 이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내 딸이냐. 헝겊으로 만든 인형인데 죽은 애의 종아리를 부어뜯었어요. 헝겊으로 만들었다는 걸 증명해버려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마약관리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성남입니다. 아편이 처음에는 진통제로 사용되었는데 어떻게 중독성 마약으로 변모했나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원전 한 6,000년경부터 양귀비에 대한 언급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대로 주로 중동 지역에서 양귀비 재배가 많아져서 진통제나 혹은 어떤 의식행위를 할 때 일종의 환각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걸로 좀 활용이 됐었다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진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제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서 쓰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내성이 있기 때문에 마약류라는 거는 자꾸 이제 쓰다 보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양을 늘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끊게 되면은 금단 증상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단 증상을 견디기 힘들어서 또 마약을 찾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게 이제 이 마약류 중독의 아주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청나라 시대에 1800년 초, 1700년 말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청나라하고 무역을 했잖아요. 그때 중국에서 차나 도자기나 비단 같은 걸 수입을 하면서 엄청난 그 은을 갖다가 청나라에다가 이제 내면서 무역 적자를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중국에도 지금 아편이 있긴 있었거든요. 중독자들이 좀 있었고. 근데 이제 영국이 생각할 때 동인도 제도에서 그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 인도에서 양귀비를 재배해가지고 중국으로 수출을 한 거예요. 그게 거기 중독자들이 이제 그 아편을 쉽게 접하다 보니까 점점 양이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거꾸로 무역 적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양귀비가 엄청나게 수비되다 보니까 재화가 다 영국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재정난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금지를 시켰어요. 아편 무역을. 그랬더니 이제 영국에서는 자기들의 재정 적자를 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협박을 하게 되고 협정을 그래서 이제 아편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1차 아편 전쟁, 2차 아편 전쟁인데 워낙 무기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제 청나라가 완전히 졌죠. 그래서 이제 난징 조약도 맺고 그랬는데 그런 아편 전쟁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양귀비를 자체적으로 이제 재배를 하게 된 거예요, 중국에서 나중에는. 그러니까 점점 양귀비가 싸게 되고 그러니까 수입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니까 거꾸로 이제 중국에서 재배된 양귀비가 이제 영국으로 수출될 정도로 역전이 됐죠. 근데 이게 이제 일반한테 퍼지다 보니까는 관료들도 많이 남용을 하게 되고 이제 아편은 양귀비에서 추출하는 물질이란 말이죠. 진통 효과도 있지만은 유포리아, 다행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붕 뜬 느낌이고 만사, 고통, 고민, 스트레스 이런 걸 다 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관료들도 많이 찾게 되고 일반인도 하게 되니까 이제 그 황제가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또 죽게 되고 그래서 아편으로 인해서 전쟁 때문에 나라가 망한 역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아편 그러면 아주 질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약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할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죠. 그래도 아직도 그거는 많이 만연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서기 한 1000년 정도부터 양귀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 때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아편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아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것도 이제 일제시대에도 보면은 아편의 그 위험성이 있으니까 금지령도 내리고 다 했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금지령을 내렸는데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는 그거를 또 일부 허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이제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어떤 세계대전이 있을 때 이제 군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아편을 공식화해서 이제 허가해주는 쪽으로 가게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이 퍼지게 됐죠. 그래서 광복이 되고 나서도 우리나라에 아편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아편 중독자들이 돈이 없으니까 약을 못 구하니까 자기 부인도 팔고 딸도 팔고 인신 매매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좋아서 그거를 맛보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금단 증상이 너무 심하니까 이게 신체적으로 통증이 너무 심하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약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불 안 가리고 그런 인신매매까지 일어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금단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1950년대에는 이제 아편 중독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거를 치료하는 대체요법이 있습니다. 갑자기 끊으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끊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합성마약이라는 메사돈이라는 그 합성마약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한 몇 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줄여나가는 치료를 하거든요. 근데 그 합성마약도 마약이죠. 중독성이 있죠. 약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메사돈에 또 중독되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돈이 있을 때는 아편을 하고 없을 때는 메사돈을 하고 그래서 1960년대에 우리 메사돈을 금지시켰어요. 남용이 많아져서. 우리나라는 지금 메사돈이 없어요. 영국 쪽이나 유럽 쪽에는 헤로인 중독자들이 많거든요. 아편으로 정지해서 만든 게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게 이제 MMT라 그래서 메사돈 메인터넌스 트리트먼트를 해서 대체해서 치료하는 걸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대체 치료제도 지금 없는 형편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광복이 되고 나서 6.25를 겪었잖아요. 거기서 부상당한 사람들이 많죠. 또 월남전 겪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부상당한 사람들 진통제로 쓴 게 몰핀 아닙니까? 그 아편을 정제해서 만든 게 이제 몰핀이죠. 그래서 몰핀에 중독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사실은 지금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보훈병원 같은 데가 있죠. 국가에서 보훈처에서 운영하는 병원. 그거는 이제 공상을 당한 사람들 국가에서 치료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수술을 받거나 통증 때문에 이제 치료받다가 거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제 약을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거 맛보다 보니까 이제 어떤 기분도 느끼게 되고 만사 뭐 근심 걱정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자꾸 거기에 의존이 되는 거예요. 통증이 없어도 그 약을 계속 찾게 되고 하다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금단 증상이 심하니까 견디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와서 칼 들고 와서 협박하고 막 의사들 협박하고 해서 억지로 막 주사 맞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많습니다. 근데 이건 처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불법 마약도 문제지만 이런 마약성 진통제 같은 수면제나 뭐 각성제 같은 의료용 마약류가 더 심각합니다. 근데 이거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전부터 그런 아편의 문제가 심각했던 그런 게 있죠. 통계도 안 잡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를 이렇게 합해가지고 마약류라고 해서 관리법을 만들었어요. 이게 2000년 7월 달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마약법 따로 있었고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대마 관리법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2000년에 이걸 합해가지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합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아편제제는 마약에 속해 있죠. 근데 이제 예전에 그 하나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예전에 마약법 있고 그럴 때는 마약류 중독자가 이제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담당 의사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보건당국에 한 달 이내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담당 의사가 처벌받는 조항이에요. 그렇다고 담당 의사가 마약을 투약하는 자체가 범죄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고하는 사람도 없었죠. 이게 와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면 뭐 신고된다 이런 잘못된 소문들이 퍼지니까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러 오질 않죠. 자기 신분이 드러나고 하니까. 그래서 치료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그 치료 활성화를 위해서 보고 의무 조항을 없애버렸어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벌써 만 25년 전부터 뭐 어느 병원 가서 치료받아도 중독 때문에 문제가 돼도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의료보험 혜택을 다 받거든요. 근데 이걸 잘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신분이 드러나서 또 뭐 조사받거나 걸리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때문에 안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일반 뭐 신체 질환과 마찬가지로 그냥 어디 가서 치료받아도 전혀 비밀 보장이 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나라 마약류는 마약이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이 있고 대마가 있는데 이거 검거되는 사람에 대한 통계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검거되나 보면 마약은 대부분이 양귀비를 재배하다 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 노인네들이
그냥 뭐 모르고 막 재배하는데 이게 자생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우물가에 한 송이가 펴 있으면 한 해만 지나면 쫙 퍼집니다. 그러면 이제 뭐 경비행기 같은 걸로 이렇게 서칭을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이제 발견을 하고 적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약은 주로 노인네들이 시골에 재배하다 걸린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걸 투약하고 남용하는 사람은 걸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불법 마약이라는 게 이제 헤로인, 코케인 그런 건데 우리나라에 아직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고 향정성 의약품은 대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건 필로폰, 메스암페타민이라는 각성제고 거기에 이제 뭐 엑스타시나 뭐 이런 향정성 의약품, 의료용으로 쓰는 마약류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대마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죠. 마약에 대해서는. 근데 그걸 뭐 팔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시골에서 자기 노인들이 병원 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가치료로 양귀비를 재배해서 그걸 대도 삶아 먹고 뭐 예전에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아편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집안에 상비약으로 갈색의 아편 덩어리가 있었어요. 애들이 복통이 나거나 설사하거나 그러면은 그 아편이 아주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떼어 먹으면 아주 깨끗하게 나아요. 좋은 치료제인데 이제 이게 남용이 되니까 문제죠.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면 마약 범죄 개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 범죄 개수라는 거는 인구 10만 명당 검거되는 마약 사범 숫자가 얼마냐를 보는 거예요. 이게 20이 넘어가면은 안전지대를 넘어가서 급속도로 확산될 위험이 있으니까 통제가 필요한 국가로 넘어가거든요. 우리나라는 5천만 인구라 그러면은 마약 사범이 10,000명이 넘으면은 20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1999년에 이미 20이 넘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10,000명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이제 뭐 2015년 그때부터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해가지고 2023년에는 27,611명이 검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지금 마약 개수가 거의 40이 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된 거죠. 너무 급속도로 증가하니까. 근데 이제 이 마약류 범죄라는 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드러나지가 않죠. 그걸 암수 범죄라 그래요. 그래서 통계 처리를 뭐 설문조사 하려도 누가 진실되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검거된 사람들의 몇 배가 현재 남용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한 30배를 봅니다. 그리고 30배라는 거 아닌 불법적인 마약류를 주로 다루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불법 마약류뿐만 아니라 의료용 마약류도 굉장히 남용하는 사람 중독되는 사람이 많거든요.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많게는 100배까지도 봐야죠. 그러면 한 3만 명이 검거된다 그러면은 최소한 9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가 각종 마약류를 지금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아닙니까? 그러면 300만 명이라면은 지금 우리 가족, 혈족 중에 한두 명은 마약을 남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남의 일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일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누가 드러내질 않으니까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마약하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는데 학교에 가서 예방교육을 해도 교장선생님이 그래요. 우리 학교에는 그런 애들이 없다. 근데 따지고 보면 많아요. 그래서 그거 주변에서 숨겨져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게 문제죠. 실제로 접한 충격적인 마약 관련 범죄는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맨 처음에 이제 그 정신과 전문의가 되고 나서 일을 한 게 법무부 치료감호소입니다. 지금은 이제 국립법무병원으로 이름을 바꿨죠. 거기서 마약류 환자를 처음 보게 된 거예요. 1988년부터 근무를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치료감호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서 정신질환이나 중독이나 성적 장애로 인해서 범죄가 일어난 경우 이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법원에서 치료감호 선고를 해서 치료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마약류 중독자를 처음 봤죠. 그 당시에는 환자들이 뭐 자발적으로 치료받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마약에 취해가지고 정신병적 상태가 돼서 살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범죄 행위를 한 사람들이 치료감호를 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인한 사람들을 많이 봤죠. 주로 우리나라는 필로폰이 많으니까 필로폰이 뇌의 도파민을 과도하게 높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마약류가 된 건데요. 이게 보상회로라는 곳이 높아지면은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게 이제 내성이 생겨서 양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은 전전두엽이라는 곳에도 도파민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정신병이 생겨요. 그래서 모든 마약류는 도파민을 높여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지만 결국은 정신병을 만드는 약이에요. 뭐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필로폰이 가장 많으니까 필로폰이 또 강력한 각성제고해서
그것 때문에 정신병 생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 환자의 30%는 고정된 정신병 환자들이에요. 고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볍게 나타나요, 증상이. 의심병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자기한테 괜히 음해하는 것 같고, 안 좋은 소리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점점 이게 확대가 되면은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미행하는 것 같고, 그리고 관계망상, 피해망상까지 생기고, 환청도 들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 환자는 이제 필로폰 중독자가 진주 사람인데, 이제 이거는 처음에 할 때는 약하게 오지만 반복할수록 점점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신병적 상태가 심해진 상태에서 6개월 된 딸이 자기한테 욕을 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자기 딸이 아닌 거예요. 헝겊으로 만든 인형으로 보이는 거죠. 그 부인이 보고 있다가 이제 남편이 마약을 했으니까 또 난리 칠 것 같으니까 잠시 피한다고 이제 애를 얻고 나왔거든요. 그 집에 생각해보면 너무 괘씸한 거예요. 지가 인형인 주제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쫓아가가지고 길거리까지 쫓아가서 포대기에서 애를 잡아 뽑아가지고 아스팔트 바닥에다 2번을 패대기 쳤어요. 그 애가 즉사했죠. 6개월 된 애니까. 그 동네 사람 나와서 이제 뭐 아버지가 자기 딸 죽였다고 난리가 났는데 이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내 딸이냐. 헝겊으로 만든 인형인데. 그게 어떻게 했냐면 죽은 애의 종아리를 물어뜯었어요. 헝겊으로 만들었다는 걸 증명해 보이려고. 엽기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치료감을 받았죠. 또 한 사람은 그런 상황으로 해서 부인을 살해했죠. 그 이제 막 헛것이 보이는데 사랑하는 부인 머릿속에 악마가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끄집어내려고 해도 안 나오죠. 자기 눈에만 보이는 환시니까. 안 나오니까 이제 악마 때려잡는다고 이제 둥기로 머리를 막 내리쳐가지고 부인이 죽었어요. 근데 쓰러져 있는데 머릿속에서 악마가 안 나오더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 집어넣어서 자기가 악마 끄집어낸다고 막 그걸 파헤쳤다는 거야. 끔찍하죠.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억울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부인하고 뭐 싸우다가 어떤 행동을 했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는 마약을 하다가 소위 정신병적 상태가 돼가지고 사랑하는 부인을 살려낸다고 하는 게 오히려 끔찍하게 살해를 했으니까 평생 그 기억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또 5년 전에 대전에서도요, 20살 먹은 학생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가기로 결정이 돼가지고 좀 기분이 들뜬 상태인데 친구가 LSD를 준 거예요. 좋은 거라 그러고. 그러니까 얘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원래 모범적인 학생이었더라고요. 근데 주니까 먹은 거예요. 근데 또 주니까 또 먹었어요. 처음 복용했는데 과다 복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급성 정신병적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정신병적 증상 중에 까그라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망상이냐면은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가족으로 위장해 들어왔다는 유명한 망상이 있어요. 이게 생긴 거예요. 근데 집에 앉아 있는데 이모가 놀러 왔어요. 보니까 이 이모가 진짜가 아니고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이모로 위장해 들어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여기 보니까 엄마 아빠도 가짜인 거예요. 그 사면초가에 몰려고 도망도 못 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지가 먼저 부엌에 가서 부엌칼 2개 갖고 와서 엄마하고 이모를 20대 칼로 찔러 살해를 했죠. 그 친구도 이제 치료감을 받아요. 이제 5년 동안 치료감을 받고 나갔거든요. 이제 25살 됐어요. 한 번의 복용으로 끔찍한 사건이 났으니 걔는 또 평생 그 기억을 어떻게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아주 극적인 예만 얘기했지 뭐 그것 때문에 폭력 사건도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막 일상생활이 망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마약 필로폰 특히 오래 한 사람들은 이런 정신병적 생각이 되니까 이제 자기들 말로 쭈라가 왔다. 대구에서 이걸 따라 꾸미라 그래요. 누가 자꾸 미행하고 쫓아다닌다고 죽이려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혼자서. 누가 죽이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막. 그래가지고 막 도망다니다는데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경찰서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만세 부른다 그래요. 나 좀 살려주십시오. 누가 나 죽이려고 그러니까. 공짜로 잡히는 사람들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